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시어머니를 가르친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고약하고 성질이 괴팍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가 있었답니다. 그 시어머니는 권진사의 아내로 며느리에게 일을 지독하게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생태집을 잡아 며느리를 닥달하는가 하면 모함을 일삼아 며느리를 괴롭혔답니다. 심지어는 집안의 물건을 다른 곳에 감춰놓고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아 친정에 가서 그만한 값에 돈을 가져오기까지 하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견디다 못한 며느리들이 시집을 떠나기 일쑤였습니다. 가장 오래 견딘 며느리가 1년이고 대개는 반년을 못 채우고 떠났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머니는 이렇게 지독하고 사나운데 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물이 훤하고 빼어난 데다가 성품이 부드럽고 예의 바르며 거기다가 부지런하기까지 하여 딸까진 부모라면 누구나 탐내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며느리감이 항상 줄을 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마을에 사는 김진사 댁에는 이쁜이라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이쁜이는 이름 그대로 얼굴이 예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착해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집이 세서 한번 옳다고 생각한 일은 누가 뭐라 해도 물러서는 법이 없어 더러 부모의 속을 썩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쁜이는 그전부터 권진사 아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며느리가 쫓겨났다는 소문을 듣고 오랫동안 생각했던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녀 권진사 댁며느리로 가고 싶습니다. 뭐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야? 날벼락 같은 딸의 말에 이쁜이의 부모는 기절풍할 지경이었답니다. 안 된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자리가 말이 되는 소리냐? 더군다나 그 아기 같은 시어머니가 버티고 있는 집으로 보내다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림없다. 부모님의 태도는 완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쁜이도 이런 일을 예측하고 있었는 듯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쁜이의 고집이 발동하여 말로 간청해도 안 되자 이쁜이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래가 지나자 여보, 저러다 하나 있는 딸을 잃겠소. 그만 저 아이 자는 대로 시집을 보내버립시다. 그것도 다 제 팔자인가 봐요. 하고 부인이 김진사에게 매달렸습니다. 허거덩, 이런 창피스러운 일이. 난 모르겠으니 부인이 알아서 하시오. 거참? 하고 역정을 내며 김진사는 자리를 떴고 이리하여 혼인을 중매하는 사람을 보낸 결과 두 집안이 혼인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만나는 사람마다 수군수군 야단들었습니다. 이쁜이가 권진사 댁으로 시집을 간다는 해문 들었어요. 아이고, 듣자마자 기가 막혀. 권진사 댁에? 왜 그럴까? 금지오겹으로 기운 딸을 어떻게 그런 자리로 보낼까? 더군다나 그 고약한 시어머니 밑으로 보내기는 이쁜이가 그 집으로 시집을 안 보내주면 죽는다고 일회씩이나 누워 있었다지 않아요? 아유, 똑똑하고 야무지기로 소문난 이쁜인데 이제 보니 그렇지도 않네.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이런 소문을 뒤로하고 이쁜이는 시집을 갔습니다. 얼굴 예쁘고 마음 착하고 일솜씨까지 야무진 아내를 얻은 권진사의 아들은 입이 함지박만큼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도 아직 시집 안 간 시누이도 이쁜이가 좋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시어머니만은 어쩐지 이쁜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선 사돈댁이 같은 진사댁인지라 꺼림칙하지 않을 뿐더러 그만한 집안의 얼굴도 예쁘니 번듯한 신랑감을 마음대로 골라 시집갈 수 있을 텐데 굳이 이 집으로 시집 오겠다고 시금까지 전폐하였다니 아무래도 무언가 수상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안하기는 하여도 한동안은 평온한 날이 계속되었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자리를 뜬 사이 시아버지와 아들과 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차례 이쁜이에 대한 칭찬이 오간 끝에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며느리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 어머니에게 쫓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요. 그래,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우리 셋이 똘똘 뭉쳐 밀어붙이면 내 어머니 하나 못 당하겠느냐? 그러세요, 아버님. 저도 이제 자식도 낳고 사람 구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제 처는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하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뜻을 모은 뒤 시아버지는 새 며느리를 따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얘야, 너도 시집 오기 전에 들어서 대강은 알고 있겠지만 내 아내의 시집살이가 여간 고달프지 않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너를 밀어줄 테니 꼭 이겨내도록 해라. 그러다 보면 내 아내도 마음을 고쳐먹을 때가 오지 않겠느냐? 예, 아버님. 너무 심려 마십시오. 저에게도 생각해둔 것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한동안은 평온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심술을 부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뿐이 물론 다른 식구들도 시어머니가 마음을 바로잡았는가 하고 다행하게 생각할 지경이었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하는 일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피고 있었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잘못이 발견되면 그 즉시 벌을 내릴 작정이었어요. 그러나 며느리에게는 좀처럼 허물을 잡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잔뜩 긴장한 며느리를 보고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자, 여기 곡간 열쇠가 있다. 이제부터는 네가 관리하도록 해라 하시며 열쇠 꾸러미를 내주는 게 아닙니까? 며느리는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성심성의껏 살림을 꾸려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곡간 열쇠를 맡긴다는 것은 며느리의 심성과 살림 솜씨를 시어머니가 믿는다는 표시로 아무리 빨라도 시집 온 지 3년은 지나야 맡기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시집 몇 달밖에 안 된 이쁜, 감격하는 게 당연한 일일 수밖에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날 모두들 보릴로 집을 비우고 이쁜이와 시어머니 둘만 있을 때였습니다. 얘야, 나 좀 보자. 하고 시어머니가 굳은 표정으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예, 어머님.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하고 며느리가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습니다. 요런 괘씸한 것을 내가 너를 믿고 곡간 열쇠를 맡겼더니 글쎄 며칠이나 되었다고 양식을 반이나 빼돌려. 너 당장 너희 집에다 빼돌린 양식을 도로 가져와 채워놓지 못할까? 너무나 갑자기 당한 일이라. 이쁜이는 한동안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이쁜이는 곡간으로 가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쌀을 보니 시어머니 말대로 반이나 비어 있었습니다. 아, 곡간의 열쇠 한 벌을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게 분명해. 그래서 집에 사람이 없을 때 양식을 빼돌려 놓고 나를 혼내시는 거야. 야, 이쁜은 곳간에서 나와 마당 한켠에 세워둔 대나무 빗자루에서 대나무 하나를 뽑아 들고 시어머니가 계신 안방으로 들어가 문고리를 걸어 잠갔습니다.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눈이 휘둥그레지는 시어머니를 향해 이쁜이가 서슬이 호령쳤습니다. 어머니, 종아리를 거두십시오. 아무리 어른이라 하더라도 크게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시면 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하셨는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니 어서 종아리를 거두십시오. 아니, 걷지 않으시면 제가 걷어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시어머니의 치마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놀란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며느리가 시어미를 때려요. 얘가 사람을 죽여요. 시어머니는 고함을 질렀지만 이쁜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종아리를 내리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종아리는 금세 벌겋게 부어 올랐습니다. 회초리를 거두며 이쁜이는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시죠? 제가 어머니를 미워해서 때린 것은 아니옵니다. 이는 며느리에게 몹쓸 누명을 씌우고자 하는 어머니의 나쁜 병을 고쳐드리기 위한 것이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누군데 며느리한테 매를 맞다니. 오냐, 두고 보자. 영감과 아들이 들어오면 너를 혼내줄 테다. 시어머니는 이를 갈며 어서 영감과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저녁 늦게서야 영감과 아들이 들어오고 곧이어 딸도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방바닥을 치며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이 아유, 영감, 글쎄, 며느리가 내 종아리를 때려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 뭐요? 이것 좀 보세요. 저 아이가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 그러자 시아버지가 힘든 표정을 지으며 내뱉었습니다. 그동안 잠시 조용한가 했더니 또 시작이군. 세상에 시어머니를 때리는 며느리가 어디 있단 말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렇게 착한 며느리를 보고 시어머니 종아리를 졌다고 하니 여보, 모함을 하려면 좀 더 그럴듯한 일로 꾸미시오. 그러면 이 종아리에 난 자국은 뭐란 말이에요? 아, 그거야. 당신 손으로 쳐서 만든 게지. 왜 전에도 며느애를 내쫓을 때 하던 방법이 아니요? 시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을 보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야, 이 녀석아. 쟤는 꼬리 9 달린 여우야. 어떻게 시어머니를 때리고도 저렇게 시침을 떼고 있을 수 있냐 말이다. 저 여우를 당장 쫓아내거라. 아들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한숨을 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쫓아낸 며느리가 몇인지 아십니까? 저도 이제 자식도 낳고 남들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 사람만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딸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오빠 말씀이 맞아요. 이젠 제발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면 그렇지 않아도 소문이 나빠 시집도 못 가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이 딸 영명 노처녀로 만들 작정이세요? 가족들의 말에 시어머니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쩌다 자기의 신세가 이렇게 되었는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는 몸져 누웠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났는데도 누구 하나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난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어쩌자고 며느리들을 그렇게 미워했는지 생각할수록 후회스러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며칠을 굶었더니 참을 수 없을 만큼 배도 고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그만 일어나셔서 이 미음 좀 드셔보세요. 하며 며느리가 미음을 대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나 반가워 며느리의 손을 덥석 잡았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너를 못살게 굴다니 이제부터 잘 지내자. 응? 그러자 이쁜이도 시어머니 앞에 엎드려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두가 집안을 위해서 한 일이니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정성껏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리하여 실로 오랜만에 권진사의 집에 평온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 뒤로 이쁜이와 시어머니 사이는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정다웠고 집안도 점점 윤택해졌다고 합니다. 소가 된 게으르 젊은이, 옛날 어느 마을에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우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봄이 되자 농사일이 바빠졌어요. 젊은이의 부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지요. 하지만 젊은이는 날이면 날마다 집에서 뒹굴뒹굴 낮잠만 잤습니다. 이 녀석아, 바빠서 눈코 뜰 새 없는데 농사일이라도 좀 거들어라. 그렇게 잠만 자지 말고. 참 더해요. 어디 하루 이틀 일이에요. 저렇게 게을러서야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나? 에휴, 참으로 안심스럽구먼. 젊은이의 부모는 아무리 닥달을 해도 말을 듣지 않자 아예 일을 시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자기 방에서 실컷 낮잠을 자고 일어난 젊은이는 오랜만에 바깥바람을 쐬려고 어슬렁어슬렁 밖으로 나갔지요. 젊은이는 뒷산 고개로 올라갔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못 보던 초가집이 눈에 띄었지요. 이상하다. 여기 집이 있었나? 젊은이는 초가집으로 다가가 살며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젊은이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엇을 만들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젊은이를 빤히 바라보았죠. 이게 뭔지도 모르나? 소머리탈을 만들고 있네. 소머리탈이라뇨? 무슨 탈이죠? 소의 머리라네. 한번 써보겠나? 할아버지는 소머리탈을 들어보였어요. 좋아요. 저도 소머리탈을 쓰고 말 잘 듣는 좋은 소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는 머리를 내밀었어요. 할아버지는 소머리탈을 젊은이의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가죽을 젊은이의 등에 걸쳐주며 말을 했지요. 소가 되고 싶다고 했나? 소가 무척 부러운가 보군. 내가 소원을 들어주지.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젊은이는 소로 변했어요. 음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소로 변했어. 젊은이는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가 된 젊은이의 목에 고삐를 메었지요. 소원대로 소가 되었으니 나를 따라오너라. 할아버지는 고삐를 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할아버지, 안 돼요. 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젊은이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음매음매 하는 소리로만 들릴 뿐이었지요. 할아버지는 채찍으로 엉덩이를 철썩철썩 갈겼습니다. 젊은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할아버지는 소가 된 젊은이를 끌고 장터로 갔습니다. 마침 장날이어서 오시장에는 많은 소들이 끌려 나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이를
소들 틈에 부려놓고 팔리기를 기다렸지요. 마침내 젊은이는 어느 농부에게 팔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를 산 농부에게 당부했어요.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 무밭에는 아예 얼씬도 못하게 하세요. 농부는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요? 참 별난 소도 다 있네요. 젊은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이크, 큰일 났다. 무밭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지. 젊은이는 농부의 집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젊은이는 하루도 쉬지 않고 논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지어 날랐어요. 게으름뱅이 젊은이는 죽을 지경이었지요.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조금도 꾀를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농부가 사정없이 채찍을 휘둘렀거든요. 젊은이는 자기가 소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만 열면 음매음매 하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지요. 일은 점점 힘들고 고되어졌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밤마다 하염없이 울었지요. 지독한 냄새가 나는 외양간에서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젊은이는 집이 그리웠어요. 내가 너무 게을러서 벌을 받은 거야. 젊은이는 지난날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젊은이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옳지. 나를 소로 만든 할아버지가 그랬지. 내가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 물을 먹고 죽어버리자. 젊은이는 이렇게 마음 먹고 일할 때나 잠잘 때나 물을 먹을 기회만 엿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가 무심코 길가에 소를 부려 두었어요. 마침 무밭이 옆에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무밭을 보고 속으로 외쳤지요. 이때다. 얼른 물을 뽑아 먹자. 젊은이는 호다닥 무밭으로 뛰어들어 재빨리 물을 뽑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머리에 있었던 소머리탈이 대썩하더니 저절로 벗겨지는 것이었어요. 젊은이는 다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농부는 기절할 듯 놀랐지요. 세상에, 세상에, 내 소가 사람이 되었어. 젊은이는 놀라서 입을 쩍 벌리고 있는 농부에게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농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서 소로 변하게 되었군. 그래, 앞으로 절대로 게으름을 피우지 말게. 젊은이는 농부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젊은이는 뒷산 고개를 올려다 보았어요. 소머리탈을 만들던 할아버지가 어찌 됐는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초가집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요. 집으로 돌아온 젊은이는 지난날의 게으름을 뉘우치고 부지런히 일하는 일꾼이 되었답니다. 어리석은 미련둥이 돼지. 옛날 먼 옛날에 할머니 한 분이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아들도 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에는 마치 찬바람이 있는 것처럼 썰렁하였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돼지 한 마리와 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심심할 때면 돼지와 개가 할머니의 벗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꼬리를 치며 할머니를 무척 따르는 개를 참 사랑하였습니다. 오냐 오냐 참 착하게도 하지. 도둑도 잘 지키고. 할머니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돼지 우리 쪽으로 갑니다. 꿀꿀. 돼지는 할머니를 보고 좋아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살이 통통하게 지면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돼지를 보고 돼지야, 잔병치레 하지 말고 물럭물럭 잘 자라거라. 착한 돼지는 잠도 잘 잔단다.
하고 말하면 돼지는 할머니의 말에 알아듣고는 쿨쿨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개와 돼지를 돌보는 사이에 할머니는 하루하루를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날이라 할머니는 나물 바구니를 들고 나무를 캐러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나물밥을 해 먹어야겠다.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집에는 개와 돼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개는 집 앞에서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개는 벌떡 일어나서 돼지 우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돼지. 우리 안에서 쿨쿨 코를 골며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심심해서 왔다더니 들렸군. 돼지란 녀석 낮잠만 자고 있으니 이런 생각을 하고는 돌아서다가 다시 우리 속의 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녀석을 깨워야지. 개는 앞발로 돼지 머리를 툭툭 치면서 멍멍, 이 미련한 장꾸러기 돼지야. 어서 일어나지 못해. 지가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자기 앞에는 개가 와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래? 난 지금 한참 꿈을 꾸고 있는데. 돼지는 투명한 말투로 귀찮다는 듯이 쏴붙였습니다. 뭐라고? 그럼 나 혼자만 집을 보란 말이니? 할머니는 어디 가셨는데? 나물 캐러 산에 가셨다? 알 수 없지 뭐. 걔는 집을 보라고 밥을 주니까. 자, 미련한 장꾸러기 돼지는 할 수 없다니까. 뭐? 장꾸러기라고? 그래. 왜? 기분 나빠? 지금 이 밤인 줄 아나 봐. 한낮이란 말이야. 한낮. 그리고 난 너희 집 손님이야. 손님이 왔으면 반갑게 맞이할 줄 알아야지. 걔는 제법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손님이니? 요, 강아지야. 잔소리 그만하고 어서 집이나 지켜. 난 잠이나 자야겠다. 돼지도 여간 아니었습니다. 개와 돼지의 싸움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돼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 강아지야, 솔직히 말해서 난 네가 미워. 밉다고? 왜? 뭐가 밉니? 말해줄까? 그래, 말해봐. 1. 할머니는 너를 나보다 더 귀여워해 주시기 때문이야. 진짜? 알았니? 할머니가 어떻게 했는데? 돼지는 할머니가 한 일을 차근차근히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개한테 맛있는 누룽지를 주었지만 돼지인 자기에게는 구정물이나 밥 찌꺼기만 준다고 하였습니다. 또 할머니는 자기를 언제나 우리 속에 가두어 두기 때문에 싫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는 우리 속에만 갇혀 있으니까 너처럼 밖으로 나가 구경도 못하잖아. 왜 너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번에는 개가 말할 차례입니다. 이 미련한 돼지야, 그것도 몰라? 넌 역시 이런 우리 속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구정물이나 밥찌꺼기 같은 것이나 얻어먹고 살아야 할 자 같구나. 돼지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요 강아지야. 누굴 약올리는 거냐? 돼지는 꿀꿀 소리치면서 당장이라도 개에게 덤벼들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개는 쉬지 않고 돼지를 약올렸습니다. 요 돼지 맹꽁, 넌 밥만 먹고 잠만 쿨쿨 자니깐. 그렇지. 그런데 나는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도둑을 잘 지키잖니? 그래서 우리 집 할머니도 편안히 주무실 수 있고 너도 도둑 맞지 않는단 말이야. 걔는 돼지에게 사정없이 하면서 말을 계속했습니다. 너는 그런 고마운 나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 어리석은 돼지는 더 이상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개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옳지, 이제 알았다. 나도 그럼 오늘부터는 잠을 자지 않고 도둑을 지켜야겠구나.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더 귀여움을 받나? 내가 더 귀여움을 받나? 아, 내가 더 귀여움을 받을걸. 마침내 나무를 캐러 갔던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개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할머니도 좋아하면서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오냐, 오냐. 그래, 집은 잘 봤느냐?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나물밥을 주지.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개는 얼른 돼지에게 뛰어가서 그것 봐. 너도 똑똑히 봤겠지? 할머니는 나를 착하다고 칭찬하셨지. 게다가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나물밥도 주신댔어. 하고 뽐냈습니다. 돼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오늘 밤부터는 잠을 자지 않고 도둑을 지키면 틀림없이 할머니가 귀여워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꼭 참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말 돼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꿀꿀, 돼지는 돼지, 우리 속을 왔다 갔다 하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잠을 자지 않고 도둑을 지키고 있다는 걸 할머니가 아시면 틀림없이 착한 돼지라고 칭찬해 주실 거야. 그래서 돼지는 자꾸만 꿀꿀대며 울었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방 안에서 잠을 자다가 그만 잠을 깨고 말았습니다. 이놈의 돼지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구나.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돼지, 우리 곁으로 가봤습니다. 돼지가 왜 잠을 자지 않고 울고 있지? 그러나 돼지는 할머니가 오자 더욱 신나게 꿀꿀하고 울어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돼지가 어디 아픈 모양이로구나. 그렇다면 내일 당장 침장이를 불러서 침을 놓아주어야겠구나. 할머니는 빨리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뭘 먹고 배탈이 났나? 할머니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저녁에 남은 찌꺼기를 줬더니 그걸 먹고 배탈이 난 모양이로구나.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하고 옛날 이야기 책을 펼쳐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았습니다. 개가 뛰어나와 돼지 우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돼지야, 왜 간밤에 꿀꿀 울어댔지? 몰랐지? 나도 도둑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와서 칭찬을 해주더라. 이때 할머니가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개는 할머니가 나오자 얼른 뛰어가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오냐, 오냐. 너는 집에서 집을 잘 보고 있어야 한다. 할머니는 앞마을에 가서 침장이를 불러올 테니까. 하면서 돼지 우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돼지는 할머니를 보고 울었습니다. 참 이상하구나. 아무래도 침을 맞아야겠어. 할머니는 돌아서 침장이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고, 할머니께서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신가요? 침장이가 인사를 하였습니다. 마침 집에 있었군요. 할머니께서 어디 아프신가요?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집 돼지가 뭘 잘못 먹어서 그런지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울어서요. 할머니가 침장이를 만나고 있는 동안 돼지와 개는 또 말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요 강아지야, 도둑은 나도 잘 지킨다는 걸 알았지? 요 미련한 돼지야, 할머니가 왜 어젯밤에 밖으로 나왔는지 그 까닭을 알기나 해. 헤헤, 나를 칭찬해 주려고 나왔지. 왜 나왔겠니? 이 바보 돼지야. 내가 밤새도록 꿀꿀대니까 시끄러워서 나왔다고. 아니야, 기야. 아니야, 기야. 개와 돼지가 이렇게 다투고 있는 동안 할머니는 침장이와 같이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놓은 침
안 되면 문제 없을 겁니다. 음식 잘못 먹고 체한 돼지는 내 침이 제일이지요. 어허, 나도 믿고 있지요. 한편 돼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뽐내고 있었습니다. 요 강아지야, 이제 두고 봐라. 넌 이 집에서 쫓겨나고 말 테니까. 너 대신 나보고 도둑을 지키라고 할 거야. 바로 이때 할머니가 침장이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돼지랍니다. 침 한 대만 놓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돼지는 할머니를 보자 더욱 꿀하고 목을 돋구어 울어댔습니다. 침장이는 침을 꺼내서 돼지에게 큰 침 한 대를 놓았습니다. 엉덩이에 침이 꽂힐 때 어떻게나 아팠는지 꾀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 이상하군. 내 엉덩이에다가 왜 침을 놓을까? 돼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픔을 참았습니다. 꿇어. 나 더 큰 소리로 울지 않는다고 침을 놓나 봐. 돼지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침장이는 또 침 한 대를 놓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다 나왔습니다. 그날 밤 돼지는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돼지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요놈의 돼지가 침을 몇 대나 맞았는데 왜 자꾸 울어? 할머니는 이 돼지를 팔아버려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돼지는 이런 줄도 모르고 더욱 목청을 돋구어 울어댔습니다. 이날 밤에도 할머니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개가 돼지 우리로 갔습니다. 돼지야, 왜? 요 강아지야, 넌 할머니에게 미움받았다는 걸 알아야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을 들으라고. 넌 내 말을 안 들으면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니까. 건방진 강아지 녀석. 개와 돼지가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돼지 장수 두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돼지, 장수가 돼지,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바로 이 돼지인가요? 그렇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돼지 장수들은 돼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시거든 벌에 들을 테니 가지고 가시오. 좋습니다. 그럼 사기로 하겠습니다. 돼지 장수들은 할머니에게 돈을 조금 주고 돼지를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팔려간 돼지는 슬펐습니다. 그래서 더욱 슬프게 꿀하고 울었습니다. 돼지 장수들은 시끄럽다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요놈의 돼지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지? 한 돼지 장수는 막대기로 돼지의 엉덩이를 마구 후려쳤습니다. 돼지는 슬픔과 아픔이 범벅이 되어 더욱 슬프게 울었습니다. 옴두꺼비 신랑. 옛날 어떤 곳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어서 늘 쓸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부부는 산에 가면 산신께 기도를 하고 낮에는 해를 향해 빌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별과 달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몇 동안 정성껏 기도했더니 그 정성이 하늘에까지 닿았던 모양입니다. 마침내 아내가 아기를 베게 되어 부부는 한없이 기뻤습니다. 10달 뒤에 아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라고 믿었던 것이 끔찍한 옴두꺼비였습니다. 부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슬펐습니다. 이것도 우리들 팔자인가 보다. 부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옴두꺼비를 사랑하고 아끼며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옴두꺼비는 마치 어린아이 모양으로 먹을 것을 달라고 어리광을 떨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부는 싫어하는 내색 없이 옴두꺼비에게 맛있는 것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옴두꺼비는 이렇게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루는 옴두꺼비가 어머니 앞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장가를 들어야겠습니다. 옴두꺼비가 한 놀라운 말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동네 김좌수 댁 딸과 혼인을 맺게 해주십시오. 김좌수라고 하면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양반댁일 뿐만 아니라 제일 가는 부잣집이었는데 옴두꺼비가 그런 집 딸과 혼인을 하게 해달라고 하다니요. 어머니는 그저 니 벙벙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옴두꺼비를 쳐다보다가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예이야, 너도 알다시피 김좌수는 이 근방에서 제일 가는 양반댁이다. 그런데 사람도 아닌 네가 어떻게 그 집에 장가를 들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러자 옴두꺼비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버지, 어머니께서 김좌수 댁 딸과 저를 혼인시켜주지 않으시면 저는 검을 들고 제가 나온 곳으로 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리 마음을 돌이키라고 타일러도 옴두꺼비는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김좌수에게 장가들겠다고 우겼습니다. 되든 안 되든 김좌수 댁에 가서 말씀이나 한번 드려보자. 옴두꺼비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김좌수를 찾아갔습니다. 자네 왔는가? 네, 저 잠깐 뵙고 가려고 왔습니다. 옴두꺼비 아버지는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아서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렇게 얼마 동안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목숨을 바치고 좌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사실 좌수님께서도 소문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 아내가 낳은 자식이 옴두꺼비입니다. 옴두꺼비긴 하오나 자식이라고 여기며 길러왔는데 이놈이 장가를 들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택한 사람이 바로 이댁 아가씨올시다. 옴두꺼비 아버지는 그만 목이 꽉 메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몸에서는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좌수 영감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입 밖으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옴두꺼비 아버지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옴두꺼비 녀석이 하는 말이 만일 김좌수댁 아가씨와 혼인을 시켜주지 않으면 검을 들고 자기가 나왔던 대로 도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저 이렇게 말씀이나 드려보려고 온 것입니다. 좌수 영감은 말없이 듣고 있더니 한참 동안 눈을 끔뻑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 뒤 옴두꺼비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건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네. 그러니까 한번 말을 해봄세. 옴두꺼비 아버지는 좌수 영감님이 막 화를 내면서 어서 썩 나가라고 소리칠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말해주자 그저 기쁘고 황송해서 저를 100번이나 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좌수 영감은 하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안방에 가서 아씨들을 다 여기로 모셔오너라. 딸 3명이 모두 아버지 앞에 나와서 꿇어앉았습니다. 얘들아, 좌수 영감이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너희들도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옴두꺼비의 아버지다. 그런데 그 옴두꺼비가 장가를 보내달라고 한다는데 너희들이 아니면 장가를 가지 않겠다고 한다는구나. 그리고 만약 장가를 보내지 않으면 자기가 나왔던 곳으로 도로 검을 들고 들어가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생각하여 이 사람을 불쌍히 생각한다면 그 옴두꺼비한테 시집을 가다오. 딸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 딸은 아버지께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한 뒤 도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좌수 영감이 다시 세 딸을 사랑방으로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어제 말한 것을 생각해 보았느냐? 생각한 대로 한번 말해보아라. 가장 먼저 큰딸이 말했습니다. 전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 험상스럽고 끔찍한 옴두꺼비한테는 시집을 못 가겠어요. 응? 다음으로 가운데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그런 옴두꺼비 같은 것한테 시집 보내려고 지금까지 길렀습니까? 저도 못 가겠어요. 마지막으로 막내딸이 대답할 차례였습니다. 막내딸은 세 딸 가운데 가장 마음이 부드럽고 순하며 효성이 지극한 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귀하게 길러주셨는데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죄송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 두꺼비한테 시집가라고 하시면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좌수 영감은 기뻐서 말했습니다. 오, 참으로 장하다. 내가 진정한 내 딸이로구나. 좌수 영감은 공부를 아주 많이 해서 앞이를 잘 꿰뚫어 보았습니다. 영감은 감히 제 딸에게 장가를 오겠다는 옴두꺼비가 예사 옴두꺼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모르는 큰딸과 가운데 딸은 옴두꺼비를 천하다며 처음부터 업신여겼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그 옴두꺼비한테 시집을 가면 옴두꺼비의 어머니의 목숨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도 효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옴두꺼비한테 시집갈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수 영감은 옴두꺼비 아버지를 불러서 막내딸이 옴두꺼비에게 시집가기로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옴두꺼비 아버지는 그저 기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자수 영감에게 감사의 절을 했습니다. 옴두꺼비 어머니와 옴두꺼비의 기쁨도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결국 옴두꺼비와 자수 영감의 막내딸은 정식으로 혼인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 뒤 자수 영감은 중매인을 내세워 남은 딸들도 좋은 혼처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을 하루빨리 시집 보내려고 큰딸과 가운데 딸의 혼인을 서둘러 치렀습니다. 드디어 옴두꺼비가 장가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큰딸과 가운데 딸은 입을 실룩실룩하면서 아우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별일도 다 있어. 아, 젊은 아이, 어디 시집을 못 가서 하필 옴두꺼비 같은 것한테 시집을 가겠다고 하였을까. 우리가 도리어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 막내딸은 언니들의 구박을 꾹 참고 견디었습니다. 드디어 옴두꺼비가 탄 말이 요란스레 방울소리를 내며 김자수 영감네 집 대문 앞에 왔습니다. 다가가서 보니 말등에 매둘만한 옴두꺼비가 입을 넙죽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퉁방울 같은 눈을 껌뻑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옴두꺼비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자수 영감님의 막내 딸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남편이라고 정한 이상은 옴두이건 무엇이건 간에 나는 그의 아내이다. 그러니 아내 도리를 다 해야겠다. 막내딸은 조금도 서슴지 않고 옴두꺼비를 반겨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신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옴두꺼비 신랑이 색시에게 말했습니다. 가위로 내 등가죽을 쭉 베어주시오. 색시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신랑이 시키는 대로 등가죽을 쭉 베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옴두꺼비 가죽 속에서 산에 닿고 씩씩하게 생긴 도령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수 영감의 막내딸은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막내딸이 기쁨을 참지 못해서 방글방글 웃으니깐 언니들이 또 놀려댔습니다. 저것 좀 봐.
저 아이는 사람이 아닌가 봐. 옴두이 서방을 맞은 게 무엇이 기뻐서 저렇게 방글방글 웃을까? 집안이 망할 징조야. 하루는 자수 영감네 사위들이 산으로 사냥을 갔습니다. 큰 딸과 가운데 딸의 남편은 아주 용기 있게 활을 어깨에 메고 말을 탔습니다. 그리고는 옴두꺼비 곁에 와서 옴두꺼비를 조롱하듯이 말했습니다. 전에도 사냥하되 가보고 싶으면 같이 가세나. 옴두꺼비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가겠다는 뜻을 표시했습니다. 옴두꺼비는 하인 한 명을 데리고 다른 사람들 뒤를 슬렁슬렁 따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산에 가서 이리저리 말을 빠르게 몰아달리면서 산짐승을 따라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옴두꺼비는 하인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인더러 등가죽을 가위로 베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인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등가죽을 베었습니다. 그러자 산에 닿고 씩씩한 도령이 나왔습니다. 하인은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습니다. 능능한 도령은 무엇을 외우는지 중얼중얼하면서 공중에서 손을 두세 번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 난데없이 머리가 하얀 영감 한 분이 나타나더니 능능한 도령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보게 도령이 그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산신영감, 오늘 사슴 한 100마리쯤 있어야 하니 수고롭겠지만 좀 잡아다 주게. 그러니까 산신이라는 영감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네, 꼭 가져오겠습니다. 엔? 산신 영감은 도령에게 한번 절을 한 다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얼마 있으니 산 아래에서 100마리쯤 되는 사슴무리가 올라왔습니다. 하인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옴두꺼비 도령 앞에 주저앉으면서 코를 땅에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옴두꺼비 도령은 하인을 보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 여보게, 나는 이제 다시 두꺼비가 되어야 하네. 두꺼비 가죽을 가져다 주게. 도령은 다시 두꺼비 가죽을 뒤집어 썼습니다. 맏딸의 남편과 가운데 딸의 남편은 땀을 줄줄 흘리면서 숨가쁘게 사냥을 다녔지만 사슴은커녕 다람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옴두꺼비가 100마리나 되는 사슴을 잡아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까? 더욱 이상한 일은 사슴들이 도무지 달아나려고 하지 않고 하인이 모는 대로 순순히 고개를 숙이고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옴두꺼비가 잡았다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 딸의 남편과 가운데 딸의 남편은 집에 돌아갈 일이 난처하기만 했습니다. 사슴은커녕 다람쥐 한 마리도 못 잡아가면 아침에 사냥 간다며 뽐낸 것이 웃음거리가 될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모닥불을 놓은 것 같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그 옴두꺼비한테 시집을 가면 옴두꺼비의 어머니의 목숨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도 효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옴두꺼비한테 시집갈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수영감은 옴두꺼비 아버지를 불러서 막내딸이 옴두꺼비에게 시집가기로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옴두꺼비 아버지는 그저 기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자수영감에게 감사의 절을 했습니다. 옴두꺼비 어머니와 옴두꺼비의 기쁨도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결국 옴두꺼비와 자수영감의 막내딸은 정식으로 혼인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 뒤 자수영감은 중매인을 내세워 남은 딸들도 좋은 혼처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을 하루빨리 시집 보내려고 큰 딸과 가운데 딸의 혼인을 서둘러 치렀습니다. 드디어 옴두꺼비가 장가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큰 딸과 가운데 딸은 입을 실룩실룩하면서 아우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별일도 다 있어
아, 젊은 아이, 어디 시집을 못 가서 하필 옴두꺼비 같은 것한테 시집을 가겠다고 하였을까. 우리가 도리어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 막내딸은 언니들의 구박을 꼭 참고 견디었습니다. 드디어 옴두꺼비가 탄 말이 요란스레 방울 소리를 내며 김자수 영감네 집 대문 앞에 왔습니다. 다가가서 보니 말등에 매둘만한 옴두꺼비가 입을 넙죽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퉁방울 같은 눈을 껌뻑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옴두꺼비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자수 영감님의 막내딸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남편이라고 정한 이상은 옴두이건 무엇이건 간에 나는 그의 아내이다. 그러니 아내 도리를 다 해야겠다. 막내딸은 조금도 서슴치 않고 옴두꺼비를 반겨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신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옴두꺼비 신랑이 색시에게 말했습니다. 가위로 내 등가죽을 쭉 베어주시오. 색시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신랑이 시키는 대로 등가죽을 쭉 베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옴두꺼비 가죽 속에서 산에 닿고 씩씩하게 생긴 도령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수 영감의 막내딸은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막내딸이 기쁨을 참지 못해서 방글방글 웃으니깐 언니들이 또 놀려댔습니다. 저것 좀 봐. 저 아이는 사람이 아닌가 봐. 옴두이 서방을 맞은 게 무엇이 기뻐서 저렇게 방글방글 웃을까. 집안이 망할 징조야. 하루는 자수 영감네 사위들이 산으로 사냥을 갔습니다. 큰딸과 가운데 딸의 남편은 아주 용기 있게 활을 어깨에 메고 말을 탔습니다. 그리고는 옴두꺼비 곁에 와서 옴두꺼비를 조롱하듯이 말했습니다. 전에도 사냥하되 가보고 싶으면 같이 가세나. 옴두꺼비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가겠다는 뜻을 표시했습니다. 옴두꺼비는 하인 한 명을 데리고 다른 사람들 뒤를 슬렁슬렁 따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산에 가서 이리저리 말을 빠르게 몰아달리면서 산짐승을 따라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옴두꺼비는 하인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인더러 등가죽을 가위로 베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인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등가죽을 베었습니다. 그러자 산에 닿고 씩씩한 도령이 나왔습니다. 하인은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습니다. 능능한 도령은 무엇을 외우는지 중얼중얼하면서 공중에서 손을 두세 번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 난데없이 머리가 하얀 영감 한 분이 나타나더니 능능한 도령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복의 도령이 그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여복의 산신영감, 오늘 사슴 한 100마리쯤 있어야 하니 수고롭겠지만 좀 잡아다 주게. 그러니까 산신이라는 영감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네, 꼭 가져오겠습니다. 산신 영감은 도령에게 한 번 절을 한 다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얼마 있으니 산 아래에서 100마리쯤 되는 사슴무리가 올라왔습니다. 하인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옴두꺼비 도령 앞에 주저앉으면서 코를 땅에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옴두꺼비 도령은 하인을 보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 여보게, 나는 이제 다시 두꺼비가 되어야 하네. 두꺼비 가죽을 가져다 주게. 도령은 다시 두꺼비 가죽을 뒤집어 썼습니다. 맏딸의 남편과 가운데 딸의 남편은 땀을 줄줄 흘리면서 숨가쁘게 사냥을 다녔지만 사슴은커녕 다람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옴두꺼비가 100마리나 되는 사슴을 잡아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까?
더욱 이상한 일은 사슴들이 도무지 달아나려고 하지 않고 하인이 모는 대로 순순히 고개를 숙이고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옴두꺼비가 잡았다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딸의 남편과 가운데 딸의 남편은 집에 돌아갈 일이 난처하기만 했습니다. 사슴은커녕 다람쥐 한 마리도 못 잡아가면 아침에 사냥 간다며 뽐낸 것이 웃음거리가 될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모닥불을 놓은 것 같이 뜨거웠습니다. 아기 장수 우투리, 옛날 옛적 욕심 많은 벼슬아치와 그보다 더 욕심 많은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의 일이랍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농사꾼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땅이 없어서 부잣집 빤일을 해주며 하루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느끄막하게 부인이 아기를 배웠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아기였던지 부부는 뛸듯이 기뻤습니다. 부인은 갈수록 배가 불러왔지만 남의 일을 해주는 처지에 반일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9달이 지나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부인 혼자 무거운 몸을 이끌고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왔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기가 나오려나 보네. 거기 누구 없어요? 아무리 소리쳐봐도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부인은 엉금엉금 기어 나무 아래에 누웠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일 만큼 진통을 하고 나서야 아기를 낳았습니다. 부인은 억새풀로 태주를 끊고는 그만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침 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부인과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아기는 울지도 못하고 2다리가 맞아 없었습니다. 부부는 하늘을 원망하다가 모든 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게 다 하늘의 뜻인 걸 어찌하겠소. 우리 힘껏 잘 키워봅시다. 동네 사람들은 이 아기를 윗도리만 있다고 해서 우투리라 불렀습니다. 우투리는 젖먹이 때부터 하는 짓이 남달랐습니다. 아가, 엄마가 반일 다녀올 테니 집 잘 보고 있거라. 알았지? 부인이 안쓰러워 말을 건네면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우투는 방긋 웃으며 손을 흔들곤 했습니다. 일을 하다 걱정이 되어 집에 뛰어보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투리는 앉아서 놀고 있었습니다. 우투리가 커가면서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부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장롱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일 나갔다 돌아오면 부엌에 있던 음식을 방 안에 가져와 먹고 있었습니다. 2다리가 없는 젖먹이가 말입니다. 부부는 하도 이상해서 하루는 반일을 나가는 척하다가 몰래 돌아와 방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글쎄 우투리가 좁은 방 안을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겨드랑이에 돋은 날개를 파닥거렸답니다. 너무 놀란 부부는 뒤로 벌러덩 넘어갔습니다. 여보,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우리가 아기 장수를 낳았나 봐요. 부인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가난한 백성들 사이에 희한한 소문이 떠들고 있었답니다. 하늘이 날개 달린 장수를 내려보내 못된 임금과 벼슬아치들을 몰아내고 백성들을 구해줄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일 우투리가 아기 장수라는 게 알려지면 임금이 살려둘 리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이리저리 궁리 끝에 우투리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숨어 살았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우투리는 씩씩한 장군의 모습이 되어갔습니다. 비록 다리는 없지만 2 날개에 더욱 힘이 붙어 한번 날갯짓을 하면 바람이 휙휙 몰아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우투리가
아기 장수라는 소문이 퍼졌답니다. 부부는 이런저런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데 아버지, 어머니, 우투리가 일어나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여보, 얘가 말을 했어요. 말을 벙어리인 줄만 알았던 우투리가 말을 하니 부부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못된 임금과 벼슬아치들을 혼내주고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머니의 배를 빌려 하늘에서 내려왔답니다. 지금껏 그것이 알려질까봐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부부는 기쁘기도 했지만 앞으로 닥칠 일을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두 분께서 도와주실 일이 있습니다. 내일 검은 콩 한 마를 한 톨도 빠짐없이 볶아주세요. 날이 새자마자 부부는 검은 콩 한 마를 정성껏 볶았습니다. 한참을 볶는데 콩 한 알이 톡 튀어나와 부엌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부부는 떨어진 콩알은 그대로 둔 채 다 볶아진 콩들만 우투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투리는 볶은 콩 한 말로 순식간에 갑옷 한 벌을 지어 입었습니다. 튼튼한 갑옷이 우투리의 몸을 안전하게 가려주었습니다. 딱 한 군데 왼쪽 날개 죽지 바로 아래는 못 가렸습니다. 콩 한 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투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내일 사도가 저를 잡으러 올 겁니다. 제가 먼저 사도를 찾아가야 두 분이 무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싸우다 죽거든 뒷산 바위 밑에 묻어주세요. 억새풀로 바위를 치면 반으로 갈라질 겁니다. 그때 반드시 좁쌀서되, 콩서되, 팥대를 같이 묻어주세요. 안 된다. 네가 죽다니 어디 먼 곳으로 도망가서 살자꾸나. 내가 없는데 좋은 세상이 온데 무슨 소용이 있겠니. 어머니가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죽어도 3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 대신 제가 묻힌 곳을 누구에게도 말하시면 안 됩니다. 우투리는 부모님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인사를 올렸습니다. 언제 생겼는지 멀쩡한 두 다리로 능하게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우투리를 떠나보낸 부부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 부지런히 산을 내려와 관하로 향했습니다. 우투리는 수십 명의 병사들 앞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우투리의 칼이 번쩍할 때마다 병사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당황한 사도가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갈로 맞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활을 쏘아라. 활을 화살이 묘들 쏟아졌지만 우투리의 갑옷에 맞고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대의 화살이 우투리의 팔을 지나 왼쪽 날개죽지에 박혔습니다. 콩 한 알이 모자라 가리지 못했던 그곳에 말입니다. 우투리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얘야, 우리 아가. 부부는 달려가 쓰러진 우투리를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슬픔이 밀려왔지만 서둘러 우투리의 시신을 거두어 뒷산 바위로 갔습니다. 억새풀을 꺾어다가 바위를 탁 치니 그 단단하던 바위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부부는 바위 밑에 우투리의 시신과 좁쌀서대, 콩서대, 팥대를 넣어 주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우투리가 말한 3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또다시 아기 장수에 대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아기 장수 우투리가 아직 살아있다는구마. 자네도 들었나? 땅속에 수많은 병사들을 기르고 있대요. 그때가 되면 저 못된 임금과 벼슬아치들로부터 우리를 구하고
새 나라를 세울게야. 소문은 임금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전하에 이런 못된 놈이 다 있나? 임금을 몰아내고 새 나라를 세운다고? 소문이 사실인지 내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다. 임금은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우트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부부는 기대로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꼬박 3년이 되어 우트리가 살아 돌아올 날이랍니다. 그때 멀리서 땅을 뒤흔드는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봐라, 임금님 행차시다. 죄인들은 냉큼 나와 무릎을 꿇어라. 부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영감, 임금님 행차시랍니다. 할멈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우린 무조건 모르는 거야. 부부는 오라줄에 묶여 임금님 앞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우트리를 어디에 묻었느냐? 우리 모릅니다요. 어허, 이런 괘씸한. 임금님은 칼을 뽑아들고 우트리 아버지의 목에 들이댔습니다.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네 남편의 목을 치겠다. 더럭이 난 부인은 엉겁결의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저기 뒷산 바위 밑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임금님은 급히 말을 몰았습니다. 뒷산 바위에 다다르자 임금은 쩌렁쩌렁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어서 저 바위를 드러내거라. 엔부, 여명의 힘센 병사들이 바위에 달려들었습니다. 반나절 동안 힘을 써봤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는 날이 저물겠네. 초조해진 임금은 화가 나서 칼로 힘껏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바위에 부딪힌 칼이 튕겨져 나갔습니다. 아이고, 손이야. 약이 오른 임금은 주변에 걸리적거리는 억새풀을 모두 베어버리라며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병사들이 닥치는 대로 억새풀을 베어내는데 억새풀 한 움큼이 바람에 날려 바위 한가운데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쩍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바위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임금과 병사들이 깜짝 놀라 바위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위 안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좁쌀서대는 병사가 되고 콩서대는 말이 되고 팥서대는 칼과 방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물어 가던 마지막 햇살이 바위 안으로 비치자 스르륵 녹아 모두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깝도다. 딱 하루만 견디었으면 새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 텐데. 바위 속의 우트리는 억울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백성들은 우트리가 묻혀있던 바위를 장수바위라 부르며 아기 장수가 다시 돌아와 새 나라를 세워주길 기다렸답니다. 현명한 사또의 유산 재판.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딸 하나를 잘 키워 시집 보내고 뒤늦게 아들 하나를 얻었어요. 부자는 그 아들을 금지옥엽으로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째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더니 자신마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아들은 겨우 6살밖에 안 되는데 말입니다. 부자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딸과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유언을 했어요. 얘들아,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부디 우애 있게 지내거라. 집안의 재산은 모두 그대가 맡되 종이 한 뭉치와 갓과 두루마기 한 벌, 그리고 신발 한 켤레는 작은 애가 갖도록 하여라. 그러고는 눈을 감아버렸어요. 누나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집안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는 동생을 데려다 키웠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12살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종이와 갓과 두루마기와 신발을 내주며 내쫓았지요. 이게 아버지께서 내게 물려주신 거야. 너도 이제 다 컸으니 내 갈 길을 가거라. 동생이 아무리 매달리고 사정해도 누나는 그를 무자비하게 대문 밖으로 밀어내고는 쾅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동생은 졸지에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고아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막막해진 동생은 당장 잠잘 곳을 찾아 남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머슴 일을 하기에는 아직 어려서 하루도 못 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누나를 다시 찾아갔지요. 누나, 제발 날 여기서 살게 해줘요. 아니라면 장사라도 해볼게요. 재산을 좀 나눠주세요. 누나는 펄쩍 뛰었어요. 뭐라고? 너는 마치 내가 내 몫을 다 차지한 것처럼 말하는구나. 나는 그저 아버지 유언대로 했을 뿐이야. 아, 아버지는 왜 내게 이것만은 남겨주셨을까? 동생은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사또한테 찾아가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은 그 길로 사또를 찾아갔지요. 사또, 어쩌면 좋습니까? 딸과 아들이 똑같은 자식인데 어째서 누나만 재산을 다 갖고 제겐 나누어 주지 않는답니까? 사정을 들은 사또는 누나를 관하로 불렀습니다. 누나는 동생과 나란히 사또 앞에 꿇어 앉았어요. 사또가 누나를 향해 엄한 목소리로 물었지요. 너도 자식을 낳아 길러보았으니 대답해보거라. 부모의 마음이 아들과 딸의 차별이 있더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네 아버지는 다 자라 시집간 너에게만 재산을 모두 주고 고아가 된 어린 아들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에 누나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얼굴만 붉혔지요. 내가 보기에 너희 아버지의 뜻은 이렇다. 아들이 의지할 곳은 오직 누나뿐이라. 재산을 똑같이 반으로 나눠주거나 남동생에게 더 주면 네가 불만을 가져서 동생을 잘 돌보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다. 또한 어린 동생이 나쁜 사람들에게 재산을 빼앗길까도 걱정되었을 테고, 그러나 다 자란 너한테 재산을 맡겨두면 잘 관리하리라 믿었던 것이다. 동생이 자라면 네가 적어도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기 바라셨을 테지. 그런데 네가 지금처럼 재산을 다 차지하고 악독하게 굴 경우를 대비해서 네 동생에게 4가지 물건을 남긴 것이다. 남매는 물론 모여든 마을 사람들도 사또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지금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 그 일을 종이에 쓴 다음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쓰고 신발을 신고 관아에 찾아와 호소하라는 뜻으로 말이다. 누나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동생도 아버지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요. 그 길로 누나는 재산의 절반을 동생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하며 평생을 우애 있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냄새 맡은 갑. 어느 고을에 부자와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두 집은 서로 앞뒤로 맞대고 있었기에 집에서 나는 소리가 옆집까지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농부네는 가난했지만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신네는 어제도 굶은 것 같구려. 우린 아직 며칠 먹을 양식이 있으니 김신네에 양식 좀 갖다 줍시다. 한 번은 농부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남을 돕고 도움을 받은 이들이 또 농부네를 도우며 사니 가난하지만 이웃끼리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반면 부자네는 늘 따지고 화를 내는 한 소리로 시끌시끌했답니다. 부자 영감은 그렇게 재물이 많은데도
아주 구두쇠였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내 것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한 번은 부잣집 마당으로 들어온 닭을 찾으러 온 이웃집 사내를 부자 영감이 화를 내며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남의 집 닭이라도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것이면 다 자기 것이라 우겼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니 자연히 부자네는 시끌시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잣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 냄새가 집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가난한 농부는 자신도 모르게 고기 굽는 냄새에 이끌려 부잣집 담벼락에 기대어 실컷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야, 냄새라도 쉴 것 같으니 고기를 먹은 것 같구나. 고기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몰려와 고기를 달라고 할까봐 부자 영감은 대문 밖으로 나와 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부자 영감은 이내 가난한 농부를 발견하고는 느닷없이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열량 주고 산 고기의 냄새를 네가 공짜로 맡아? 눈을 감고 침을 꼴깍꼴깍 넘기며 고기 냄새를 실컷 맡던 가난한 농부는 그 바람에 눈을 번쩍 뜨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놓으시오. 냄새도 값이 있단 말이오. 그래, 네가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내일까지 고기 냄새 맡은 값으로 단양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주 혼줄이 날 줄 알아라. 가난한 농부의 멱살을 놓고 나서야 부자 영감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나. 집으로 돌아온 가난한 농부는 한숨을 쉬며 가족들에게 부자 영감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내일까지 단양을 내놓지 않으면 이자까지 받겠다는구나. 얼마나 험악하게 으름장을 놓는지 돈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큰일이야. 아버지, 제게 단양 엽전을 빌려주시면 제가 부자 영감과의 일을 말끔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곰곰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10살짜리 아들이 말했습니다. 가난한 농부는 아들이 비록 10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총기가 남다른 아이임을 알면서도 근심이 말끔하게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 있다. 잠시만 빌려온 돈이니 귀중하게 쓰고 가지고 와야 한다. 이튿날 농부의 아들은 부자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어제 저희 아버지께서 고기 냄새 맡은 값 단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은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부자 영감을 향해 엽전이 든 주머니를 흔들어 짤랑짤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아니, 돈을 가지고 왔다며 도로 가져가는 경우는 뭐냐? 가난한 농부의 아들은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고기도 냄새만 맡았으니 돈도 단양 소리만 들리게 해드리면 되지 않나요? 당돌하지만 이치에 딱 맞는 10살 소년의 말에 부자 영감은 얼굴이 붉어져 찍소리도 하지 못했답니다. 정승사위가 된 곱사등이 바보, 옛날 어느 깊숙한 두메 산골에 곱사등이 바보 총각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바보 총각은 땅이 붙은 것 같이 키가 작은 데다가 목이 짧아 목소리는 꼭 개구리가 물 안에서 울고 있는 것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심성이 착해서 홀로 있는 어머니에게 효성도 대단했을 뿐 아니라 슬슬 지켜주기만 하면 남의 일도 곧잘 해주는 호인이었습니다. 동작이 느리고 말하는 것이 듬뿍듬뿍 굼떨기 때문에 장난으로 놀리는 사람도 많았지만 때로는 엉뚱한 짓을 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횡이를 메고서 일하러 간다고 간 그가 얼마 안 있어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왜 일을 안 하고 돌아왔니? 제 옷 좀 내어주셔요. 옷이라니? 나들이 할 때 입는 추리복 말이에요. 갑자기 추리복은 왜? 저도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보고 오려고 그래요.
어머니는 두 눈을 등잔만큼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내가 서울 가서 과거를 보고 올 거라고요. 아랫마을에 갑동이도 가고 건너 마을에 윤식이도 가던걸요. 사나이가 세상에 났다가 밤낮 일만 하고 있으면 뭘 하겠어요. 저도 남들같이 벼슬이나 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모셔드리려고 그래요. 기가 차오르는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세상에, 예, 연당에서 잉어가 뛰니깐 모중방에서 목침이 뛴다더니만 내가 미쳐도 예사로 미친 게 아니지. 그래, 글도 모르는 불문이 과거를 어떻게 본단 말이냐. 그리고 한양까지 갈 여비는 또 어디 있고? 여비는 많이도 말고 좁쌀 한 말 주셔요. 좁쌀로 여비를 하겠다고? 어머니는 갈수록 기가 찰 뿐이었지만 어쩌나 보려고 아들에게 좁쌀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좁쌀 하나 여기 있다. 설마 나한테까지 장난을 하는 건 아니겠지?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제가 왜 장난의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곱사등이 바보는 좁쌀 하나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서 집을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계절이 춘3월 호시절이라 길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고 멀고 가까운 곳에서는 온갖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흥이 절로 난 곱사등이 바보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신나게 부르면서 걸었습니다. 가다가 다리가 아프면 길가의 돌덩이 위에 앉아 쉬고 그러다가 다리가 풀리면 또 둘레의 경치들을 구경하면서 걷기를 계속했습니다. 돈 있는 부잣집 자식들은 모두 귀나 노새를 타고 가는 것이었지만 곱사등이 바보는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종일 동안 몇십 일이나 걸었던가? 그러는 사이에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곱사등이 바보는 길가에 있는 한 객주집에 들어갔습니다. 곳곳에는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는 젊은이들로 꽉 차 있었고 주인 식구들은 저녁밥을 짓느라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곱사등이 바보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주인이 반겼습니다. 네, 어서 오시오. 빈 방이 있겠지요? 말고요. 저 방이 하나 비어 있어. 지정해준 방으로 들어가 앉으니까 주인이 따라 들어와 인사를 청했습니다. 어디서 온 손님이신가요? 질곡서 사는 사람이요. 예, 질곡이면 동화사절로 이름이 나 있는 데지요. 그래, 어디를 가는 길이신가요? 한양 가는 길이요. 장사를 하는 분인가요?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요. 주인은 곱사등이 바보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과거를 보여? 울었소. 객주집 주인은 마음속으로 세상에 이런 곱사등이가 과거를 보러 가다니 하고 곱사등의 아래 위를 훑어보았습니다. 한양까지 갔다 오려면 노자도 많이 되겠네요. 노자 없이 길을 나서는 사람 보았던가요? 그러더니 곱사등이는 주머니에서 좁쌀을 꺼내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밤동안 이걸 잘 맡아주시오. 이게 뭐요? 보시면서 그걸 몰라요? 이까지 좁쌀을 뭘 한다고 맡고 있으라는 거요? 남의 걱정은 할 것 없이 단단히 맡아주기만 하셔요. 주인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건지 몰라도 내겐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물건이요. 객주집 주인은 방이 떠나가라 크게 웃었습니다. 내가 이 영업을 시작한 지가 수십 년이 다 되어가지만 손님에게서 좁쌀을 맡아달란 말을 들은 건 오늘이 처음이요. 그러나 손님이 그렇게 해달라는 청을 아니 들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 분명히 손님의 좁쌀 하나를 맡았으니 안심하시오. 다음 날 곱사등이 바보가 떠나면서 좁쌀을 돌려달라니까 주인이 어색한 웃음을 웃어 보였습니다. 자, 보니까 그 좁쌀 먹어버리고 없네요. 뭐라고요? 내가 그 좁쌀을 맡길 때 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물건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렇지만 말 못하는 짐승이 먹어 치운 걸 낸들 어떡하겠소? 여러 소리 말고 물어내시오. 좁쌀을 못 찾아 주겠거들랑. 그 좁쌀을 먹은 쥐라도 잡아서 내시오. 원 세상에 도둑맞은 손님의 돈을 물어본 일은 있지만 좁쌀 하나를 잃고 이렇게 곤욕을 당해보기는 처음이네. 승강이를 하다 견뎌내지 못한 주인은 천신만고 끝에 쥐 한 마리를 잡아내 주었습니다. 곱사등이 바보는 쥐 한 마리를 주머니 안에 넣고 또 길을 걸었습니다. 종일 걷다가 날이 저물자 길가에 있는 한 객주집에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시오. 객주집 주인이 곱사등이 바보를 보고 반겼습니다. 빈 방 있어? 있고 말고요. 어서 이 방으로 들어오시오. 방에 들어가 앉으면서 곱사등이 바보는 주인에게 쥐를 내주었습니다. 주인, 내가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갈 테니 밤 동안 일을 잘 맡아주시오. 아주 귀중한 물건이니까요. 주인은 쥐를 받아들면서 집이 떠나가라 웃었습니다. 허허, 재미난 손님도 다 있구려. 쥐가 귀중한 물건이라니요. 다음 날 길을 떠나면서 곱사등이 바보가 쥐를 내어달라 했더니 주인이 아주 난처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거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쥐를 찾아봤더니 간밤에 내 집 고양이란 놈이 잡아먹고 없군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내가 그 쥐를 맡길 때 이 쥐는 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물건이라 하지 않았소. 여러 말할 것 없이 쥐를 물어주지 못하겠거든 그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라도 대신해서 내시오. 꼼짝없이 고양이를 내주자 그것을 받아든 곱사등이 바보는 또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자 한 맥주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고양이를 맡겼습니다. 이건 아주 귀중한 물건이니까 밤 동안 이 고양이를 잘 맡아주시오. 그랬더니 다음 날 길을 떠날 때 주인은 곱사등이 바보를 보고 사과를 했습니다. 손님, 밤 동안 고양이를 외양간에 넣어 두었더니 그 외양간에 매어 있던 나귀가 밟아 죽였지 뭡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고양이를 물어낼 수 없거든. 그 고양이를 밟아 죽인 나귀라도 대신해서 내시오. 하는 수 없이 주인이 나귀를 내주자 곱사등이 바보는 그 나귀를 끌고 또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또 날이 저물자 한 객주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나귀를 맡겼습니다. 아주 귀중한 물건이니 밤 동안 잘 맡아주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집의 소가 떠받아 죽였다고 했기 때문에 곱사등이 바보는 그 소를 몰고 서울 남대문 밖에 있는 한 계집에 들어가서 맡겼습니다. 그랬다가 다음날 떠나면서 소를 돌려달라니까 이번에는 그 집 아들이 자기 집인 줄로 알고 팔아버렸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를 사가지고 갔다는 문안의 김정승을 찾아갔더니 또 이미 제사하려고 잡고 난 뒤였습니다. 곱사등이 바보는 정승에게 또 걸었습니다. 그 소는 제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빨리 물어주십시오. 이미 잡은 소를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돌아가거라.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소도 소용없고 꼭 그 본디 소를 돌려줘야 합니다. 보니깐 등이 굽은 곱사등인데다가 그걸 가지고 오래 실랑이를 하는 것도 창피한 일이라서 정승이 타협안을 냈습니다. 소는 이미 없어진 거니 어떻게 하는 도리가 없고 내게 딸아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자네 아내로 주면 어떻겠나? 그래서 좁쌀 하나를 가지고 곱사등이 바보는 정승 사위가 되고 그 즉시 경상 감사가 되어서 대구로 부임해 내려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